정보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하나의 팀, 하나의 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대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대한체육회는 우리 선수단의 금메달 목표 개수를 5개로 정했는데요. 왜 그런 건지,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선수로는 누가 있는지 잠시 뒤 스포츠 핫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아이를 어떻게 재우느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실제로 수면 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함께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저희 방송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 홍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이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오후 4시에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119에 신고를 했고요. 여기가 김해였는데 그래서 소방당국이 경남 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겨우 2차 병원으로 옮겨지고 난 뒤에 대동맥박리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거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 해서 병원을 찾아서 갔는데 그날 오후에 수술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숨집니다. 이달 11일에도 비슷하게 부산에 사는 50대가 급성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은 뒤에 병원 10곳 이상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물론 이건 좀 더 자세한 사망 원인을 더 따져봐야 되지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병원에 거절당하고 응급실 뺑뺑이 하는 일이 사고의 한 배경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의료계에서는 다만 이제 이 대동맥박리 같은 경우에는 이 흉부외과가 원래부터 전공의들이 이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전공의 지원이 워낙에 없고 인기가 없는 과라서 그 전부터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은 지 꽤 돼서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그동안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뭐 사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브리핑도 일주일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죠. 네, 이게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그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고요. 관련한 브리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증원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런 부분을 재확인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계속 이제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르죠. 의료계도 기존 입장을 벗어난 발언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내놔라. 야권은 그럼 각계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의료계는 그저 증원 백지화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다. 이 의대 증원 백지화 이것이 단일안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사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정부도 군의관, 공보의, PA 간호사도 집어넣고 시니어 의사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전공의들을 대신한 인력을 수급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 정작 현장 교수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어디까지는 또 뭐
급하게 넣은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교수 522명을 설문조사했더니 응답자의 92%가 여전히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중에 40%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고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대답도 16%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피로도 우울감 이런 극심한 번아웃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응답자 89%에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서울의대 비대위 교수는 그 정부가 미봉책들만 열심히 나열하고 있다. 이것들이 얼마나 도움을 못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잘 진료량을 보면 이거 적자폭도 그렇고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문제는 다음 주부터 이게 25일부터 의대 교수들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이날부터는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교수들까지 떠나면 정말 의료 대란이 더 크게 오는 건지 또 교수들은 얘기하는 게 우리가 떠나기 전에 병원이 먼저 문 닫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 환자가 걱정인데 우울하고 분노가 차올라서 다 던지고 나가고 싶지만 내가 손을 놓으면 헤매야 되는 환자들 때문에 버티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지 암울하다. 제발 현장을 보고 진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하는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서류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려면 거기 갈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비자가 J1 비자인데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해외 수련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류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어떤 너희 나라에서 이제 보증할 수 있는 보건당국 추천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인데요.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에 20여 명이 이 추천서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한 직후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서 발급을 못 받은 예비 전공의들은 올 여름부터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는 전공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 등에 탄원서를 보내겠다고 취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 이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작년부터 이 지원을 마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과 전혀 무관한데 정부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의사 쪽에서는 펼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 발급을 안 해준 사례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부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복지부와 무관하다는 게 의도적인 그런 서류 발급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늦게 일본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고요. 네, 어젯밤 11시 14분에 일본 남쪽 우리나라와 가까운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근방에 있는 고치현 에이메현에서도 진도 6의 흔들림이 관측이 됐는데 이게 규모하고 진도가 다르잖아요. 진도 6 정도면 서 있기 곤란하고 창문 유리가 깨지고 책장이 넘어질 수 있는 정도라서 일본에서도 뭐 가로등 쓰러지고 낙석이 발생하고 전선 끊기고 수도관이 파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진으로 인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진동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160여 건 접수가 됐는데요.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울산이 80여 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부산이 55건, 그 외에도 양산, 김해, 통영, 거제 등에서도 접수되면서 경남 지역에서 27건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어떤 피해 신고는 접수가 되지 않았고요. 일본 측에서는 이 이카타 원자력발전소 3호기 출력이 살짝 저하가 됐지만 운전에 영향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두 사람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기조와 인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떤 뭐 직을 제어하는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전해지고요. 홍준표 시장도 뭐 총리할 거면 나 대구에 안 왔다 이렇게 뭐 일축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총선 이후에 참모진 또 내각 인선 등에서
돌파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조언을 청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홍준표 시장이 그 국무총리 후보로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한 게 야당과 소통이 가능한 야심 없는 인물. 비서실장에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은 늦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언론을 통해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네요. 네, 며칠 전부터 장제원 의원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장제원 의원이 직접 또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 하면서 좀 일축이 되나 하더니 오늘 또다시 이제도 거의 이제 가닥이 잡혔다는 식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인 게 박영선 장관 얘기가 제일 그렇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그렇고 또 일부 이복현 금감원장도 얘기가 나왔다가 본인이 아니라고 했고 이런 식인 거예요, 자꾸.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 장제원 의원을 또 추천을 했다고도 합니다.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추천을 했다고 하고요. 그 박영선 전 장관설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제 오늘 막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반발도 컸는데 시기가 되게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박 전 장관이 이 타이밍에 미국에서 조기 귀국에 나섰고요.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책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지금 좀 계속해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그러면은 반응이 나오고 또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이게 반복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비선 의혹까지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인적쇄신 빨리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의 혼선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통화는 기시다 총리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15분간 두 정상이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기시다 총리가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 방미 결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윤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양국 대응의 의견을 공유를 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지지통신이 분석한 걸 좀 보면 한국 총선에서 여당 패배로 그 양국 관계에 악영향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수습을 위한 공동 보조를 재확인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관계가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이번 총선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걸 조명을 했는데 기시다 총리하고 조금 동병상련 입장이기도 해요. 기시다 총리도 지금 내각 지지율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돌파구로서 북한에 먼저 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기도 하고 자국에서 어려움을 외교 성과로 돌파하려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는데요. 이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재발의된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에 좀 어떻게 더 끝까지 이거를 해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오늘 국회 농해수산위원회에 단독으로 소집을 하고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하고 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서 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이 개정안은 먼저 이 세월호 특별법 보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미국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에 정부가 남는 걸 좀 매입을 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또 판매를 하는 등 이런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수정이 됐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했을 때 그 법안하고는 수정이 된 건데 그때는 몇 %이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한다 이런 게 딱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완화가 되고 그것과 다르게 좀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게 야당의 설명이고요. 또 농산물 가격 안전법 개정안은
그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곡물, 과일, 채소 이런 주요 농산물 시장가가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웠을 때 그 가격보다 떨어진 경우에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본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죠. 네, 그 야권이 다음 달 2일에 5월 2일에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 같은 처리를 비롯해서 쟁점이 크고 이견이 있는 사안은 22대 국회에서 집단지성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다. 다음 국회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자고 공식 제안했는데요. 현실화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조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우리 다 25만 원씩 받는 거야? 이런 반응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그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쳤다 지적을 하면서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라고 한 겁니다.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현금성 보조 정책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긴급 지원금하고 형태는 유사를 하죠. 우리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현금성 지원이 거론될 때마다 나오는 말은 포퓰리즘이다. 돈 뿌리기다. 이런 건데 특히 저는 좀 요게 주목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며칠 전에 국무회의 했잖아요. 그때 네. 사과보다 되게 눈에 띄었던 게 포퓰리즘을 강조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좀 여야 간에 서로가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는 정부의 감세 그런 인프라 투자 발표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저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다.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말쯤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네, 6월 말에서 7월 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비대위를 끌어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언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이미 원내대표인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제일 빠르게 열릴 거고 만약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조금 밀려서 7월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당 원로들은 체제 정비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윤재욱 원내대표가 좀 지속성 있게 비대위원장 맡아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예, 이게 조금 몇 번 교체가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규상 당원 100%로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때 친윤계가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변경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로는 반성적 태도로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원들의 목소리만으로는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 일반 민심을. 그래서 여론조사 비중을 더해야 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건 좀 적절한 시기에 답을 하겠다. 일단 좀 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함께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9824님,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습관처럼 듣게 되는데요. 듣다 보니 동료들과 대화 주제도 늘어나서 참 고마운 방송입니다. 동료들에게도 청취하라고 권했는데 게임에만 집중하는 동료들 꼭 들으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8438님, 세상의 모든 정보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늘 정보가 느리고 사오정처럼 동문서답하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에게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하라고 권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928님, 저는 친한 애기 엄마들이랑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 듣고 싶습니다. 놓치기 쉬운 정보들 세모정 들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저만 듣기 아까워요. 라고 하셨네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홍삼 세트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작업 구간 중심으로만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홍제문 터널 3차로에서 작업을 시작했고요. 홍제부터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선 오늘도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8탄 분기점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10km 구간 가까이 정체가 평소보다 심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금강나들목에서 3km 구간 정체인데요. 옥천 2터널 부근에서 하고 있는 작업 여파입니다. 이후로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호법 분기점 1,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장부터 정체 심하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 회인 일대가 평소보다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이죠.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리 올림픽이 어느덧 100일도 남지 않았죠. 네. 그래서 올림픽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난 17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네. 최종 예선에서 첫 승리를 챙겼어요. 그렇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상대로 첫 승을 1대0으로 챙겼습니다. 사실은 또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나간 이후로 이렇게 또 극장 경기를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은 이날 우리나라 대표팀이 3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에 넣었던 18분에 넣었던 안재준 선수의 득점 역시 옵사이드로 이제 선언돼서 무효가 됐고 후반 41분에도 강성진 선수의 득점도 또 옵사이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운이 안 따르는구나. 이렇게 첫 경기 무승부로 끝나나 했는데 후반 49분 그러니까 경기 끝나기 직전에 추가 시간 때 겨우겨우 이제 이영준 선수의 헤더가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 오는 19일에 열리는 중국과의 2차전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면은 22일 일본과의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첫 승을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이 썩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옵사이드가 나왔던 두 번의 상황이 조금 아쉬웠던 게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는 선수들이 조금 더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기본적으로 공격 패턴 자체가 좀 크로스 1번도에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풀어나가기보다는 측면에 의존도가 많은 그런 네. 문제점이 좀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황선홍호의 가장 큰 에이스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5명의 해외파 정상빈, 김민우, 양현준, 김지수, 배준호 선수의 어떤 공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이 김민우 선수와 정상빈 선수는 합류가 가능하지만 컨디션 난조로 1차전에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빈, 김민우 선수의 합류가 이루어지는 2차전에서는 조금 더 나은 흐름 그리고 다득점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스 공격수 정상빈 선수가 합류하면서 다음 경기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문제는 남은 경기가 한중전 그리고 한일전이에요. 사실 이렇게 한중일 세 나라가 모두 한 조에 속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말이죠. 중국과 일본과의 경기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 경기 앞서서 열렸거든요. 좀 전력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은 좀 더 많은 득점이 날 수 있었지만 전반 네. 17분 만에 일본 선수인 리시오 류아 선수가 퇴장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중국이 파상 공세를 밀어붙였지만 일본이 좋은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이겼는데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중국이 이제 막판에 득점을 위해서 장신인 이 2m 장신의 위진용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겠죠 했는데 이 선수가 그 필드 플레이어가 아니고 골키퍼예요. 골키퍼인데 네. 그 골키퍼 포지션 투입한 게 아니라 필드 플레이어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필드 플레이어 자리에 골키퍼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골키퍼 자리에 필드 플레이어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만큼 좀 중국 축구가 좋게 보자면은 굉장히 변칙적인 전술이고 나쁘게 보자면은 정말 좀 기이한 경기력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3차전 일본전을 앞두고는 우리나라에게 한 가지 좀 호재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주전 센터백인 니시오 류야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장을
당하면서 네. 출전 정지를 당한 상황입니다. 주전 센터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기를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축구 대표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선수들도 이제 올림픽만을 바라보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선수단이 많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구기 종목에 출전을 못해요. 구기 종목이 이제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다양한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확보한 구기 종목 출전 티켓이 여자 핸드볼밖에 없어요. 네. 축구, 여자 축구, 농구, 배구, 뭐 하키 다 떨어졌습니다. 참 좀 아쉬운 상황인데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200명 아래로 이제 출전 선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1976년 몬트리올 대회 때 이후로 48년 만에 최소 수준의 선수단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가장 적었던 게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이었거든요. 이때도 204명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였는데 네. 이때도 보면은 단체 구기 종목 출전팀이 4개에 불과했습니다. 여자 배구, 핸드볼, 하키 그리고 남자 축구 이렇게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여자 핸드볼과 남자 축구만 출전하게 된다면은 204명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네.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출전 선수도 줄어들어서 목표 금메달에 대한 기대도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파리 올림픽에서 목표하는 금메달 수를 5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양궁에 걸린 메달만 해도 5개거든요. 양궁이 다 따준다면 참 좋을 텐데 그거는 쉽지 않고 왜 그러냐면 네. 양궁도 최근에 전력 평준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을 희망하고 있는 종목이 펜싱 여자 에페 그리고 남자 사브르에서 합쳐서 2개 정도 그리고 양궁에서 3개 이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상황이 조금 더 잘 풀린다면은 배드민턴, 사격, 태권도, 수영 등에서도 한번 금메달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이 숫자 선수들이 많이 줄었다는 점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금메달을 기대하기에 조금 어렵다라는 전망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출생이 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메달 개수보다 우리 선수들이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그렇죠. 이번 파리 올림픽에 나가는 우리 선수들 가운데서 혹시 또 PD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 또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여자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조금 새로운 얼굴들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 다 국가대표 경험들이 있는 선수들인데 네. 여자 양궁 대표팀의 경우에는 이제 임시연 선수가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이 있습니다만 전훈영 선수 그리고 남수연 선수 처음 보는 이름들이실 네. 거예요. 여기에 남수연 선수는 아직 19살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 여자 양궁 대표팀 하면은 뭐 세계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기량을 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수영 대표팀 황선우 선수 그리고 김우민 선수가 깜짝 활약 해주길 기대하고 있고 네. 배드민턴에서 또 이제 안세영 선수 그리고 남자 육상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그리고 여자 골프 대표팀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선수들도 물론 있지만 신지혜 선수가 이번에 이제 그 대표팀 발탁을 위해서 네. PGA 대회 참가까지 포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의욕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신지혜 선수가 과연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레전드 선수인데 또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활약을 펼쳐줄지 기대가 되네요. 네. PD님도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로 또 가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올림픽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어떤 부분 좀 기대하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6월 말부터 조금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리를 비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현장에 가끔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재밌는 점은 아무래도 개막식이 될 것 네. 같아요. 야외에서 열립니다. 샌느 강에서 열려요. 그래서 이제 강을 타고 뭐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개막식과 각종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중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모여 있는 데서 열려야 저희가 보면서 하는데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중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장 밖에서 경기가 열리는 게 맞습니다. 에펠탑 아래에서 비치발리볼이 열리기도 하고 와. 승마, 뭐 근대오종 이런 경기들도 다 어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고 굉장히 그 경기장이 주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좀
좀 기대가 되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파리가 정말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흠뻑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 이후에 역대급 흥행몰이 중이라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네. 최근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 판정과 관련해서 오심 은폐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삼성과 NC와 있었던 이 주말 경기였는데 심판들이 ABS에서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공을 이제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판들끼리 합의하는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목소리가 들어왔는데 네. 이거 그냥 볼이라고 하자. 우리는 그렇게 들었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조작을 네. 시도했던 정황들이 드러나서 현재까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계를 타고 다. 목소리가 들어와 버린 거죠. 네. 네. 근데 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에게 징계가 들어올 것을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덮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팬들도 이제 보는 눈도 높아졌고 네. 심판들이 실수를 인정했다 그래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부터 잘해라 하고 끝났을 일인데 네. 이렇게 본인들의 실수를 덮으려고 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크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승부조작에 가까운 굉장히 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징계가 내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심판진들은 경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직무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경기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 회부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회부가 됐다는 거는 KBO 측에서도 굉장히 좀 중하게 사건을 네.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하고 끝나지만 인사위원회는 이 심판들의 인사 직무까지도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중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현장에선 ABS 판정에 대한 불만 또 ABS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 문제 PD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김태형 감독이 주말 시리즈에서 판정에 대해서 노골적인 약간 불만의 내용들을 담은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까지 믿지 못하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판정이 달랐던 것이 조금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일단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기계가 판정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심판들 사람이 보면서 있었던 불이익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이 정도의 어떤 그 ABS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것들은 이제는 좀 개선해 나가고 충분히 선수들이 적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많은 팬들도 이 정도의 시행착오는 절대 이제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네. 목소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적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정우 선수 그리고 네. 김하성 선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안타를 추가하면서 9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을 했고 김하성 선수도 오늘 이제 안타를 때려냈지만 어제 경기에서 또 3런 홈런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타율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2할 오픈 언저리이기 때문에 1번 타자로서 기대하는 어떤 그런 타율보다는 좀 낮지만 네. 이 기본적으로 이정우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타구의 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타구 속도도 92.3마일 그러니까 시속 148km로 메이저리그 평균인 88마일을 웃도는 그런 수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 야구 트렌드에서는 타구 속도가 잘 나온다면은 앞으로 타구 질도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비라든가 주루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본다면은 이정우 선수의 타격도 자연스레 올라올 것 같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이 페이스대로면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FA에서도 좋은 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리그 현지 매체에서도 이번 FA 파워랭킹 10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김하성 선수가 9위. 그러니까 네. 메이저리그 선수 전체 중에서 FA 랭킹 9위에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오타니의 7억 달러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수준의 계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351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언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진료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아빠가 자신의 어깨 위에 아이를 높게 올려서 목마를 태워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목마를 타다 또는 목마를 태우다라는 말은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목마가 아니라 목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말을 타는 것처럼 목에 탄다는 뜻이기 때문에 목말을 타다 또는 목말을 태우다라고 해야 합니다. 반면에 목마라는 것은 나무 목자에 말마자를 쓰는 한자인데요. 나무로 말의 모양을 깎아 만든 물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목마 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뜻은 사람의 목에 또 다른 사람이 탄다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말에 탄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얀 말을 가리킬 때도 백마와 백말이라는 표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백마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백말이라는 단어에서 백은 한자고요. 말은 고유어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는 반면에 백마는 백자와 마자가 모두 한자니까 하얀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황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동쪽에 먼지가 더 짙게 나타나면서 강원, 부산, 울산, 경북 지역엔 미세먼지 경보와 함께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내일은 주로 남부와 제주에 먼지가 정체하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권도 내일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동안 옷차림은 가볍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4도, 강릉, 부산 22도, 춘천, 청주, 대구는 2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 고온 현상은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만 지날 텐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은 맑다가 내일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모레 아침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남해안에 최대 60, 제주도에 최대 80mm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바람도 강해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달러 강세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피해 건수는 누적 1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농가와 임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50%를 넘은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오랜만에 연극 한 편 갖고 왔습니다. 그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라는 극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올리는 연극 중에 그때도 오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연극 골라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극단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네,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 네. 약간 배달앱 같기도 하고. 그 2003년에 그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극단인데 벌써 이제 20주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20주년 공연을 작년부터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그 20주년 공연 라인업 중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네. 근데 극단이 20년간 유지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20년 이상 유지된 극단들에서는 정말 훌륭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도 했는데 네. 잠깐 이 극단 말씀을 드리면 이 극단 이름이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잖아요. 네. 이제 그 느낌이 뭐냐면 그 관객이 찾아와 주셔야만 공연이 할 수 있는데 공연이 직접 관객들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이제 이런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찾기만 하면 무조건 찾아가는 건 아니고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만든 이름이고 그 간다라는 이름이 그 간자가 간략할 간, 다자가 마늘 따자래요. 그래서 간략하고 좋은 공연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공연을 추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극단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극단 이름만 그럴싸하고 막상 공연 올렸는데 뭐 비슷비슷하네 이러면 이제 이게 유명무실해지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2004년에 올려진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라는 공연이 이 극단 이름으로 처음 알려진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봤었는데 당시에 진선규 배우 아시죠? 네. 진선규 배우가 주연이었었는데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공주 바보온달 이야기를 살짝 비틀어서 만든 작품이었는데 이 진선규 배우의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타잔같이 진짜 야생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거기 있는 배우들이 다 그렇게 연기를 해서 정말 신선하고 대단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무대는 아까 간략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대는 대단한 건 없는데 그야말로 그 배우들의 신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작품이라서
간략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유도소년이나 템플, 올머스트 메인, 나와 할아버지 등 다양한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극단이에요. 이 극단에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다면서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진성규 배우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그때도 오늘에 나오시는 이희준 배우도 아마 이제 이 극단의 대표적인 현재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뭐 더글로리랑 최근에 이제 눈물의 여왕 거기 박성훈 배우. 네. 이분도 이제 여기 출신이에요. 유도소년에 나왔었던 배우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극단이 다른 공연을 할 때 워낙 작품이 괜찮으니까 가수 겸 연기자인 김세정 씨 같은 분들도 네. 시즌에 맞춰서 함께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우분들이 이 극단의 공연에 많이 출연하고 계세요. 네. 이 극단의 작품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연극 그때도 오늘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봤는데 간단하고 확실하게, 오늘 간략하고 뭐 이런 게 계속 하니까 네. 간단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무조건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네,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죠. 예, 정말 저는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 너무 어려운 연극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대적 상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하게 웃기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그렇다고 과하게 울리려고 하는 의도도 없는 작품이에요. 그냥 가서 보시면서 관객 입장에서 웃었다가 먹먹해졌다가 또 뭐 따뜻해졌다가 또 뭐 감동을 느끼셨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사라진 감정, 그리고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에 좀 푹 빠지신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더 집중하면 눈물 흘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대낮이라 좀 네. 참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작품인지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작품 그 4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1920년대 이야기, 40년대 이야기, 80년대 이야기, 그리고 2020년대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는 시대의 이야기. 제가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는 192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죠. 경성이고요. 이 배경은 주재소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근무하던 곳을 주재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 세로로 이 회전 무대의 벽이 세로로 딱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보면은 중앙선 같이 이 벽이 딱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양쪽이 서로 볼 수 없는 상태로 벽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서 두 청년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한쪽은 독립운동하던 경기도 쪽에 사는 청년이고, 반대쪽은 조선어학회를 들어가려고 했었던 평안도 청년인데, 네. 결국 둘 다 이제 일본 경찰에게 잡혀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둘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서로 하게 돼요. 한쪽에서 막 억울하다고 울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들리니까 저기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 경기도 친구는 힘을 길러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고, 평안도 친구는 한글을 배우고 익혀서 문화를 지키는 것이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두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을 틈에 두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서로한테 동지애도 느끼고 위로도 막 서로 해주게 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 같으니까 추억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웃고 웃으면서 웃기도 하고 약간 울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인데도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중에 어느 순간 평안도 친구가 호출을 받고 끌려나가게 되죠. 이러면서 이 에피소드가 끝나요. 네. 가볍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네. 무대 연출은 어때요? 내용이 이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청년들의 이야기고 하니까 이게 또 그렇게 무겁게만 흘러가지가 않아요. 때로는 재미있는 말에 관객들이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별말 없이 서로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배우들이 서로 웃거든요. 그럼 그 웃음이 계속되니까 관객들도 그 묘한 슬픈 웃음을 관객들도 웃게 돼요. 근데 이제 기본 정서는 그 느낌을 어떤 공포감이나 위태로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뭔가 묘한 이상한 동질감도 느끼게 되고 짠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무대 연출에 한 몫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대 위에 가운데 딱 벽이 놓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배우가 검은 조명 아래 의자 양쪽 하나에 두 팔을 열중샷 자세로 해서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연출 자체가 너무 극적인 연출을 만들어내는 거죠.
4가지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이야기들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시간은 가고 있고 에피소드는 막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마음이 좀 초조해지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1940년대 얘기입니다. 배경은 제주고요. 제주에서 땅을 갖고 있던 친구랑 그 친구의 땅을 빌려서 먹고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땅을 갖고 있던 친구가 땅을 다 팔 거니까 이 땅을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던 친구는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왜 그러냐 갑자기. 근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을 갖고 있고 그냥 있으면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주에서 계속 살고 있던 친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계속 실갱이라고 싸워요. 너 우리가 너무 돈을 많이 안 줘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면서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군인들을 맞닥뜨려요. 그리고 상황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이 독특한 무대 연출이 있다고요. 예, 그 배경이 제주라서 배우들이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제주 사투리로 공연을 해요. 우린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래서 무대 배경에 자막을 이제 보이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막을 보느라고 배우들의 연기를 좀 놓칠 때도 있긴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막상 자막을 통해서 이들의 얘기를 좀 보고 있으면 왜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가사 하단에 이렇게 쫙 올라갈 때 보면 가사말이 너무 이뻐서 감동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 제주말로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의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그 자막을 보고 있으면 그 먹먹함이 그 깝깝한 상황이 더 전해지는 거죠. 그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또 어떤 시대를 담았을지 짐작이 좀 되기도 해요. 네. 1980년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상하시는 그 시대 맞고요. 세 번째는 장소가 이제 부산의 유치장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대학생이 있고 또 술 먹다가 난동 부려서 잡혀온 아저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좀 그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 이불 좀 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가운데 저 배경 소리로 경찰서 안 TV에서 아마도 이제 5.18 그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추정되는 뉴스가 계속 이제 중간중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연 보면서 아, 이 에피소드는 이제 그런 갈등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놀랐던 사실은 이 학생과 이 아저씨는 사실 아는 사이였었던 거예요. 네. 처음에는 학생이 이제 모른 척하면서 아닙니다 이러면서 모른 척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관계가 서로 안다고 하면서 밝혀져요. 그리고 서로 막 그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대립하고 있었던 관계가 그 알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는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관객들은 뭔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 좀 말씀드리면 네 번째 에피소드는 아까 2020년대 우리가 그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두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친구는 둘 다 군인이에요.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친구인데 둘이 군대 입대한 시기가 좀 다르니까 한 명은 그 저 선임이고 한 명은 후임인데 둘이 사실은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보니까 친구들끼리의 대화처럼 이렇게 막 이어가는데 보는 내내 이건 대본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찐친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말장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왜 싸우는 거냐, 도대체 전쟁 왜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다가 이 둘이 세상의 모든 다툼이 없어지는 날을 생각하면서 한참 즐거워해요. 그때 다급하게 이게 그 초소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관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서 들리게 되고 그렇게 다시 무서운 공포 분위기로 빠져들면서 경계 근무에 긴장한 상태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가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공연일 것 같은데요. 네. 안 대표님이 왜 이 작품에 매료됐는지 알겠네요. 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일단 그 우리 배우의 연기를 보러 공연장에 많이 가니까 4가지 에피소드에 2명씩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8개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예요. 매회 하는 이 2명의 배우가 8가지의 캐릭터를. 그래서 배우의 연기하는 맛을 확실히 좀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의 이야기가 시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공감이 훨씬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오늘도
공연의 제목처럼 그때도 오늘 같은 날이 아닐 수 없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연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대표님 4가지 에피소드 가운데서 뭐가 제일 좀 좋으셨어요? 볼 때는 뭐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본 쓰면서는 3번째 에피소드가 그 현실과 좀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 이제 어떤 그 광주 뭐 인연 간의 갈등 이거 말고도 네.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분명히 서로를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3번째 에피소드가 좀 마음이 좀 짠하게 담겼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 들어볼 노래 가지고 오셨다고요. 또 마무리하나요? 극 중에 공연 내내 한국 가요가 그 가사말에 맞춰서 잘 나와요. 네.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유지아 씨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들과 좀 묘하게 감성적으로 맞는 곡인 것 같아서 제가 그 공연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인 유지아님의 가리워진 길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연극 그때도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서 지금까지 랑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9698님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하다가 사연을 올려봅니다. 좋은 연극 작품을 꼭 보고 싶도록 설명해 주셔서 관심이 가네요. 가끔씩 듣기만 하다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해서 사연을 남겨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럼 전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함께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또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뭔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6169님 남편의 소개를 알게 돼서 함께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계신 친정 아버지께 소개하고 싶어요. 현재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보호사 도움으로 생활하시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좋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삶의 의욕을 되찾고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5558님, 저는 셋째 동생에게 권했습니다. 셋째 동생 남편이 갑자기 2달 전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모르고 살았던 동생에게 세상의 정보를 들으면서 홀로서게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셨고요. 5963님, 저는 며느리에게 꼭 들어보라고 강력 권유했습니다. 육아 상담 특히 잘 들어보라고요.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육아 상담 갑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제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특히 어린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꼭 대답하시는 게 애 재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네, 이게 애가 못 자면 부모님도 함께 밤을 새야 되는데 이게 네. 밤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수면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수면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시도를 해보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아이를 어떻게 재우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 수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은 자면서 자란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수면이 아이들 성장에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아이들이 잘 자야 잘 자란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네. 이게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예전에는 뭐 자정 전에 아이가 자야 자정쯤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몇 시에 자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깊이 자느냐 이게 성장 호르몬 분비에 더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자느냐는 결국 얼마나 건강하게 자느냐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느냐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는 어떤 잘 먹고 잘 활동하고 잘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면 패턴도 잘 잡고 푹 자고 이런 걸 해야 그날 있었던 피로도 다 풀고 다음 날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자는 게 아이들의 성장에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수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예전엔 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빠르면 2, 3개월부터 아이 방을 만들어서 분리수면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육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면 교육에도 이런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유행이 빨리 변하는 시기여서 네. 부모님들 간에 이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부모님들은 그래도 빨리빨리 이런 유행에 적응을 하는데 이 조부모님이 아이들 돌봐주시는 집들 많잖아요. 네. 이런 집에서는 조부모님은 어렸을 때 너희는 그냥 우리랑 같이 잤는데 너는 왜 또 따로 재우려고 하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네.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수면 교육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알고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연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요즘 수면 교육을 위해서 돈 내고 컨설팅을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면 교육이 엄청난 화두인 건 알겠는데요. 이 수면 교육이란 게 꼭 필요한 걸까요? 사실 잘 자야 되는 문제는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에게 모두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근데 어른들은 수면 습관을 혼자 어떻게 잘 고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는 것도 사실은 좀 가르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교육이 필요한 문제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기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한 40주 동안 어둡고 조용하고 들리는 소리는 이제 물 속에서 약간 물 흐르는 소리랑 엄마 심장 소리, 엄마 네. 목소리 이런 것밖에 없다가 세상에 태어나니까 엄청 조명도 많고 밝고 소리도 엄청 시끄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이 많다 보니까 깊게 자는 게 굉장히 아기들에게는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자는 게 이제 신생아들인데 이게 마음 편히 잘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자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수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고 많이 공부하시는 수면 교육은 사실 서구의 문화권에서 넘어온 육아법이에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 가족이 안방에서 모두 모여 자는 게 문화였어요. 근데 서구 문화권에서는 아이를 따로 재우는 문화가 더 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따로 자기 방에서 혼자 잘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서구에서 말하는 수면 교육이고, 이게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슬립 트레이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구권에서도 이게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건 이렇게 아이가 혼자 자는 거에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는 문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럼 교수님 혹시 아이와 분리수면 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안방에서 같이 자고 이제 저희 침대 따로 아이 침대 따로 이렇게 해서 자고 있어요. 근데 네. 아이가 자다가 새벽에 올라와서 저 발로 차가지고 자기 침대로 내려가라고 하고 네. 엄마랑 붙어서 자려고 하고 그래서 힘들기는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잠을 자는 문화라는 게 아이의 성향도 문제가 있고 가족이 처한 상황도 있고 집이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아이와 함께 또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수면법이 맞다 이런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분리수면 하면 아이도 편하고 부모도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리수면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한다면 언제부터 또 어떤 경우에 분리수면을 시도해봐도 괜찮을까요? 분리수면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뭐 독립심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부모님이 편한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맞아요. 또 부모님이 맞벌이이신 경우에도 이제 아이랑 함께 잘 수 없는 경우에 혼자 잠들게 훈련을 시키는 것도 맞는 그런 게 많은데요. 이게 프랑스식 육아가 유행을 하면서 이게 생후 2, 3개월에는 분리수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2, 3개월에 분리수면을 하는 거는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네. 혹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네. 들어봤어요. 이게 만 1살, 그러니까 돌이 안 된 건강하던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게 통계적으로는 1000명당 한 0.5명에서 1명의 아기들이 이렇게 사망을 한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사망한 아이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흔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죽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몇 가지를 좀 지키면 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생후 6개월 이전에는 분리수면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생후 6개월 이전의 아이들, 그러니까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나타나는 아이들 중에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9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수면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한 1년 이후까지는 분리수면을 안 하는 게 1년까지는 분리수면 안 하는 게 좋고, 네. 생후 6개월까지는 최소한 생후 6개월까지는 분리수면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 방에서 잔다고 한 침대에서 자라는 건 아니고요. 수면 공간은 분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집처럼 어른 침대, 아이 침대 따로 이렇게 해야 또 어른이 자다가 아이를 깔고 옮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리수면은 생후 6개월 넘어서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분리수면을 시도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울고 그러면 중단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자라는 아이들은 없고요. 적어도 짧아야 3, 4일, 길면 일주일 이상 아기가 분리수면 시도할 때 막 많이 울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견디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 성향상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딱 터뜨렸는데 그치지 못하고 달래지지도 않고 이런 게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건 지속해야 또 되는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성향이 분리수면을 일찍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 또 대부분 빌라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서 사시니까 새벽에 아이가 몇 시간씩 울고 있으면 이게 또 이웃 간의 소음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언제 또 볼 수 있냐면 아이가 깨어있을 때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분리수면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낮 시간에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지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막 불안해서 이상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보이면 이게 혹시 분리수면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이걸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아이랑 떨어지는 게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이 울음소리를 견디기 힘들어하신다든지 자는 동안 아이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너무 걱정돼서 새벽에 1시간에 한 번씩 아이방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서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하게 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리수면이 뭐 독립심을 길러주는데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독립심을 길러주다가 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애착이 또 무너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애착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발달에도 모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애착에 대해서는 저랑 이제 격주로 나오시는 박소영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네. 다음 주 방송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대로 아이와 같이 자는 게 너무 좋아서 또 분리수면을 못하겠다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언제까지 같이 잘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저희 집 얘기인데 네. 저희 집도 아이랑 같이 부비면서 자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아이가 저희를 엄마 아빠를 만지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저희도 사실 아이가 저를 이렇게 만져주는 게 되게 좋고 또 애가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좋아해 줄까 이 생각 때문에 분리수면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억지로 떼어내려고는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함께 자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도 언젠가는 혼자 자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대본을 쓰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저께 갑자기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랑 자면 좁아 그러면서 자기 침대 내려가서 자더라고요. 네. 어제도 자기 침대 가서 자고 지금 몇 개월이죠? 이제 32개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몸이 이제 커지니까 키도 크고 몸무게도 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게 좁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자기도 내려가서 자는 게 혼자 자는 게 더 편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몸이 자라는 성장을 좀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마음이 자라는 성장. 그러니까 독립심이 얼마나 자라느냐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요즘 독립심이 많이 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엄마 아빠랑 자는 게 좁다는 핑계로 혼자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독립심이 혼자 커가는 걸 보고 혼자 견딜 수 있겠다. 그리고 내 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너의 방을 선물로 줄게.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가가지고 누구 친구는 집에서 혼자 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친구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친구 행동을 따라하는 거를 또래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너도 혼자 자볼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수면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 수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와 김창완의 너의 의미. 네, 김창완과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860님, 이제 겨우 생후 한 달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너무 잘 자서 효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 고민이 있는데요. 이맘때는 3-4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한다는데 곤히 자는 아이를 깨워서라도 먹여야 하나요? 하셨어요. 일단 이런 효녀를 기르고 계신다는 점 축하드립니다. 이런 부럽네요. 고민은 네, 그런데 아쉽게도 생후 2달 정도까지는 밤에 4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 먹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시기 아이들은 한 번에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많다 보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네. 굶으면. 그래서 4시간마다 깨워서 좀 먹이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생후 2달까지는 이렇게 하시고요. 네. 생후 2개월이 넘어가면 그냥 자면 쭉 자게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생후 2개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낮 시간에 이때 되면 또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충분한 열량을 낮에 섭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월이 넘어가면 생후 한 2-3개월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밤낮을 좀 구분하면서 밤에 통잠 자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100일 되면 쭉 잔다. 그래서 이때부터 밤중수를 끊고 아이들이 쭉 자는 거를 좀 연습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연 보내 9860님께서는 이 밤중수를 끊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2달 넘어가면 쭉 재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많은 아이 엄마들이 밤중 수유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통잠을 자주는 아이는 정말 우리 집엔 없고 남의 집에만 있는 것 같고 언제쯤 밤중 수유 끊는 게 좋고 좀 밤중 수유 끊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끊는 건 생후 2개월 넘어가면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일단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안 깨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깨어있을 때 배불러야 돼요. 특히 자기 전 마지막 수유를 좀 배불리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먹고 바로 재우진 마시고요. 먹고 한 1시간 있다가 재우시는 게 좋은데 아이마다 성향이 좀 먹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낮에 많이 먹지를 않고 밤에 먹는 양까지 해야 겨우 수유량을 채운다라고 하면 아이 배꼽레가 좀 커질 때까지 낮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 양 충분히 먹는다. 이때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이가 낮에 많이 먹는데도 특히 나이가 조금 있는 아이들 밤에 자다가 젖병을 찾는다 그러면은 자다 먹는 게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젖병 대신에 공갈젖꼭지를 좀 물려보시던가 아니면은 밤에 주시는 수유 양을 조금씩 끊어가면서 끊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삼 세트와 이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